작년 한 해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3,800억 달러, 미국 전체 무역 적자의 66%에 달하는데요. 특히 첨단 산업 양성으로 세계 1인자를 노리는 중국의 야심을 알아차린 미국이 노골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양 강대국의 자존심을 건 주도권 싸움은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격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생존 방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국제금융센터의 정규돈 원장과 함께 미중 무역 전쟁과 하반기 한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 하반기 경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이제 하반기 경제 운영 전망도 내놓았지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금융센터의 우리 정규돈 원장님 모시고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한번 모종을 한번 뜯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정부도 이제 하반기 경제 운영 전망을 내놓았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글로벌 환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꼬여 있죠.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기타 등등. 예. 신흥국 불안도 조금은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아직 잠복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 지금 녹록지가 않은데 네. 한번 하반기 전망 좀 브로드하게 한번 해봐 주시죠. 예, 그 미중 무역 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추가적으로 약 2회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유가도 지금 한 70불 선에서 지금 현재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대이란 제재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따라서 아직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험 요소는 계속 잠복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거 미중 무역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까요? 뭐 서로 정치적 의도도 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그 이면에는 또 실질적으로 또 노림수가 또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디선가는 잘 뜯어봐야 된다. 이 뒤 이면에는 어떤 이들 간의 기술 패권 싸움이 그렇습니다. 붙어 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요? 그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대중 무역 적자가 약 4천억 불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상품 무역 적자의 약 반 가까이가 중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획기적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실제적인 모습은 현재 중국 제조 202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어떤 첨단 제품에 있어서도 미국의 우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 우위에 대한 전략에 대한 저지 전략으로서 미중 무역 분쟁을 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특허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의 23%에 이어서 20%를 점유할 정도로 중국의 기술이 지금 IT라든가 AI라든가 무인 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경계라든가 이런 게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또 세계 어느 곳보다도 사실은 좀 나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거 보면 단순한 경기 확장적인 그런 어떤 무역 통상 전쟁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기술 그렇습니다. 우위를 주도하기 위한 그런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 중국에 이제 고관세를 매기고 있는 대상들이 정보통신, 로봇, 항공 이런 쪽이 좀 밀집돼 있긴 해요. 네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군요. 하여튼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여튼 그 파편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파편의 경로라는 것은 미국을 통해서도 오고요. 또 우리가 이제 중국 의존도가 제법 높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그 네. 영향이 또 우리에게 바로 온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우리가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의 그 양자 간의 그 무역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한국에서 수출한 물건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귀착지가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향을 대중 수출의 경우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네. 최종 귀착지로는 미국이 한 7% 정도 최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히 1,400억에 대한 7%인 한 100억 정도, 100억 불 정도가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이제 뭐 소비라든가 투자가 다운이 되면서 그렇겠죠. 간접 영향이 있으면서 중국의 그 수입 자체가 또 줄어들 수 있고 네, 네. 그 중국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또 전 세계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가 네, 힘들 네. 정도로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 11월에 이제 미국 그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중 통상 전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나름의 정치적 의도들도 많이 갖고 서로 있을 텐데 그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그 정치적 의도를 염두에 둔다면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좀 문제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장기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무역 수지 해소, 적자 해소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의도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중간 선거라든가 재선이라든가 뭐 이런 의도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제조업을 미국 본토에 다시 복귀를 시키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도 기술이고 중국의 그 어떤 생산 포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깥에 해외에 나갔던 공장들 특히 제조업 네. 일자리들을 복귀하는 목표까지 있다고 보면은 이게 뭐 중간 선거 이후에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중간 선거 이후의 결과가 네.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될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그 톤이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EU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에 알루미늄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그거는 이제 타결을 볼 것 같고요. 대중 그 무역에 대해서는 여야 공의, 민주당과 공화당 공의 또 대다수 그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한 70% 가까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대중 무역 분쟁이라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끝날 성질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은근히 그러면 민주당 승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중국이나 이쪽 아시아 쪽은 어느 쪽이 승리하든 하여튼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한번 저 관세 폭탄이라든지 공격은 대체적으로 그 여론이 좋게 형성이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국제금융센터 입장에서는 또 이 금리 인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또 변수 아니시겠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2차례 정도 이제 더 예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2차례 정도 더 오르면 미국 그 정책 금리, 예. 그 연방 기금 금리인가요? 예.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2차례가 만약 더 오른다면? 지금 2%인데 두 차례 이제 0.25씩 올릴 경우 2.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1.5%. 저희 그 하는 정책 금리가 1.5. 예. 상당히 멀어지는데요. 지금 0.5% 포인트인데 이게 1% 포인트까지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년에 또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미국의 금리가 이제 뭐 사실은 2015년 12월부터 이제 지금 7차례 이제 네. 인상이 된 거고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이제 그동안 채권을 매입해서 네. 통화를 이제 풀었던 거를 걷어들이는 네. 그 긴축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정책, 통화 정책은 긴축적으로 전환한 게 금년이 아니라 앞으로 또 예고편을 다 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전 세계의 금융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영을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금리 인상 그 자체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가계 부채가 이제 과연 특히 취약 차주의 경우 네, 네. 한국 시중 금리가 이제 오르게 될 텐데 네, 네. 그게 이제 취약점이 크게 이제 부각이 안 되도록 네, 네. 미리미리 이제 조치를 하는 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 기조의 영향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대외적으로 이제 일부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대외적인 리스크보다는 예. 가계부채라든지 어떤 대내적인 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금 유출은 지금 금년의 경우도 주식은 뭐 한 4조 정도 나갔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의 경우 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주식이 유출이 됐는데 채권의 경우는 오히려 11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주식은 기업의 뭐 기대이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경제의 재정이라든가 통화라든가 물가라든가 이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제 주식은 떼놓더라도 채권만 보더라도 유럽에 비해서 금리는 기준금리가 1.5%지만 유럽의 0%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높은 금리 같은 등급의 신용 등급에 높은 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특히 중앙은행들은 투자를 더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외 건전성이라든가 대내 아까 이제 가계 부채는 좀 취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내 건전성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게 이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사실 저희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만 일부 신흥국들의 불안이 이제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도 전염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차별화는 분명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차별화됐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내세울 수 있는 게 대외 순금융 자산이 2014년 3분기부터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이라든가 채권을 우리가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나가는 걸 빼주고 우리가 가진 거를 더하면 우리가 가진 게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순자산이 지금 2천억 불이 넘기 때문에 네. 대외 건전성이 계속 올라갑니다. 오히려 네, 거꾸로. 네, 네. 그래서 차별화라는 게 지금 현재의 수준보다도 더 우리는 신흥국으로부터 선진국 쪽으로 더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연초에 우리 주식시장도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네. 비교적 안정적으로 왔어요. 그러면 네. 하반기 연말까지도 큰 변동성이 없이 우려한 것보다는 오히려 네.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신흥국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등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취약 신흥국이라는 게 이제 대외 건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수지라든가 물가라든가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대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이제 취약한 점이 이제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정치적인 불안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정치적인 일정이 있는 신흥국들의 경우 이게 취약한 면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파퓰리즘이라 맞아요. 그래가지고 재정 그렇습니다. 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취약 신흥국들은 이제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간접적으로 한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작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말씀 드리니까 상당히 뭐 반가운 얘기인데 네. 현재 국제금융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대외 환경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할 때 늘 얘기되던 게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 맞습니다. 얼리 워닝 시스템, 네. 뭐 이런 그 시스템을 나름대로 우리 국제금융센터에서 갖추고서 뭔가 이제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주로 어떤 포인트들을 보시는지 몰라도 지금은 뭐 굳이 그 등급을 단계로 나눠 본다면 뭐 이제 안정적인 단계다 뭐다 이렇게 어떻게 뭐 구분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등급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9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외환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외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국내외 금융 지표라든가 특히 대외 부분 지표를 넣어가지고 네, 네. 그 지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부분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금융 재정, 그 다음에 원자재, 부동산까지 이 5개 부분을 합해서 정부하고 같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정상, 주의, 뭐 경계, 뭐 심각,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뭐 정상보다는 높고 경계보다는 낮고 그런 그 뭐 주의 단계랄까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게 모델이라는 게 이제 정해진 모델이고 정해진 지표가 아닌 지표가 이제 변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위험 요인을 계속 그 추적을 하고 있고요. 네. 금년 들어서 이제 뭐 예상과 달리 이제 무역 갈등이 이제 그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미국의 경우도 이제 중간 선거라는 변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네, 네. 어떤 특정 국가라든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전적으로 모니터하는 준비를 계속해서 그거를 즉시 반영을 해서 알려드리는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추가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새로 이제 감안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특히 진짜 뭐 블록체인 이후에 금융의 새로운 기법들이나 형태들도 조금 일부는 나타나고 있고 해서 이 소위 말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에 얼리 워닝 시스템에 뭔가 좀 그걸 새롭게 아주 좀 새로운 그 형태로 계속 바꿔 나가셔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뭐 올드 시스템으로 이게 새로운 위기라는 건 새롭게 항상 새롭게 오는 건데 맞습니다. 이걸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 중국의 경우도 뭐 그림자 금융이 음. 있듯이 한국의 경우도 이제 P2P라든가 이 새로운 금융 그 상품과 기술이 나오면서 그걸 이제 이용하는 그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그 상품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지표까지 넣어가지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뭐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이 부분을 특별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국내외적으로 규제라든가 네. 동향을 계속 모니터해서 네, 네.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까 미국의 이제 어떤 미중 무역 전쟁의 뒤에 그 배경이나 속셈을 보면 단순한 통상 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을 위한 중장기적인 예. 어떤 그 노림수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이 미중 통상 전쟁에 대한 대응 응전으로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제조업을 어떻게 보면 더 생산성을 올리고 힘을 비축하는 그런 긴 안목의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군요. 이 국제금융센터 입장에서 볼 때 이 우리 국내 제조업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해 나가면 좋을까요?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뭐 한순간에 뭐 또 이게 축적이 안 되기 네,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뭐 아까 중국 제조 2025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그 분야가 뭐 10개 분야 뭐
ICT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고 항공 우주까지 그야말로 첨단 기술을 이제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한국의 그 제조업을 위협하는 뭐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기술 우위고 시장이 호황이면서 그 어떤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그 기술을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을 때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취사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존의 전략이다. 그래서 정부도 정부고 기업도 심지어는 개인도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타이틀 아래서 개인들의 뭐 이 일이라는 게 종래하고 다른 일이 그 직업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를 차근차근. 오늘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대외 환경이 진짜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비교적 차별화가 잘 돼 있고 아직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정치 일정도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1년 반 이상 우리가 경제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힘을 보탠다면 뭔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정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한 해외 서커의 통찰을 들어보는 월드 나우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인해 우리 사회도 한동안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런데 세계 중앙은행들이 남몰래 가상화폐 발행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브랜다이스 대학교 경제학과의 스티븐 체케티 교수가 그 가능성과 부작용을 함께 짚어봅니다. There is talk of central banks moving into digital currencies. There is talk of them issuing tokens that are similar in technology to some of the cryptocurrencies. You can ask yourself, if central banks were to issue digital currency, what problem is it designed to solve? And there are three questions that people have posed. Could you restrict illegal activity by issuing digital currency? Could you allow for the payment of negative interest rates by issuing digital currency? And could you improve financial access of the underserved by issuing digital currency? The answer is that you might be able to do all three of those, but the risk is serious. During periods of stress, individuals would presumably very quickly remove their deposits from the commercial banking system and put them into the central bank, because this would be effectively giving everyone deposits at the central bank. At which point you ask yourself, if the central bank starts to have to issue huge quantities of liabilities, what assets will it hold? And the answer to that is, I believe that you risk having a state bank because it's going to start having to issue credit, and at that point, it's going to find it difficult not to direct credit. 세계 중앙은행들의 가상화폐 발행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이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대외적 리스크이자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서정의 경제펀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